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평균 수명이 남자 79.9세, 여자 85.6세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이터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남자 86.3세, 여자 90.7세라는 건데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까 이거는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해서 뽑아낸 경험 생명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 가입자를 받을 때 과거 병력 등을 참고해서 가입 여부를 승낙하다 보니까 보험 가입자 중심의 평균 수명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일종의 착시 효과고요. 어찌됐든 이 통계 역시 5년 전보다 2.8세, 2.2세씩 높아졌고요. 전반적인 평균 수명도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에 얼마나 더 사느냐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빈곤하게 병치레하면서 오래 사는 건 오히려 리스크라고 불리는 시대죠.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오래 잘 살 수 있는 인생, 오늘도 함께 준비해 나가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건강한 노후, 잘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 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천천히 늙는 방법, 노후를 더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2부 때 자세히 짚어볼게요. 오늘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저희 오시는 패널들마다 너무 춥다고 늘 하시는데 중부지방, 전북 동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또 충남, 전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상식을 또 키워드리죠. 김포공항 가시면요, 국제선 탑승장에 그저께부터 체중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짐, 가방 무게 재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탑승객에 한해서 열흘 동안 이걸 잰다고 하는데요. 승객의 표준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항공기의 운항 안정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자, 물론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이것 측정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승객에 따라서 불쾌하다, 민망하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죠. 물론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체중을 뜻하는 우리말, 체중을 세 글자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 글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올리는 단어이기도 할 텐데요. 새해 다이어트 계획으로 이것 줄이겠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잘 좀 이행이 돼야 될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도 좋고요.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새 그 중고거래 플랫폼들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사는 집도 부동산이 아니라 이런 중고 마켓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속속 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요즘 어딜 가나 들리는 인공지능 AI 이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AI 전문가들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저는 오늘 먹거리 소식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시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김밥 등 음식에 마약이 들어가는 메뉴 사용이 금지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난해 식당에서 파는 맥주 가격이 7% 가까이 올랐다라는 얘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요즘 뭐 중고거래 주변에서 네. 많이들 하시는데 집도 중고거래 앱에 올려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요새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 같은데요. 네. 과거에도 이런 직거래들은 사실 당연히 있는 예. 것들이죠. 사인 간의 거래들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지인들끼리 내 가지고 있는 집을 살래 뭐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가격이 막 급등하는 시기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제 매겨지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내 가지고 있는 집 중에서 하나 너한테 넘길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급락을 하는 시기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자녀에게 초저가로 매도를 하는 뭐 요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속칭 말해서 이제 자전거래라고들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여기서 나아가더라도 부동산 정보 카페 아니면 전월세 같은 것들이 좀 활발하게 거래되는 그런 뭐 카페 같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직거래 의향을 던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이걸 본 사람들이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좀 직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좀 물건들도 보면 거래 가액이 좀 낮은 구축 아파트 아니면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안전판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중고 거래 앱 같은 곳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아예 안 거치고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보면 무려 한 10억 원이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 매물을 이런 곳에 올려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경우들도 예. 있어서요.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뭐 찾아보더라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한 중고거래 앱 뭐 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서울 자치구별로 해서 한 수백 건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월세 매물 뭐 이것들은 물론이고 매매나 단기 임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거래 유형의 이제 그 물건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뭐 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이제 뭐 몇 가지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한 13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겠다 이런 물건들이 올라와 있어서 야. 저도 이거 대단한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중고차를 직거래로 팔아본 적은 있거든요. 수수료 아껴보려고. 네.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수억 대의 집을 직거래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네. 직거래를 하겠다. 역시나 중개 비용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중개 비용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이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수임료가 정해지는데요. 매매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물건은 상한액 25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물건은 80만 원이 한도라서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뭐 납득이 가는 액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억 원 이상부터는 액수 한도 규정이 없고요. 상한 요율, 그러니까 퍼센트만 적용이 됩니다. 0.004에서 0.007%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004%가 적용이 돼서 최대 360만 원을 내야 되고요. 9억에서 12억 미만은 0.005% 최대 60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한 액수가 다 부가세를 뺀 거고요. 실제로 부담해야 될 돈은 여기에 부가세 10%씩을 더 붙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10억 원 아파트다 이러면은 중개 수수료 상한이 500만 원이 되고 네. 50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해서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최고 액수가 5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은 복비는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뭐 그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서 이게 조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이거 내셔야 된다고 턱 내면은 사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최고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그렇죠. 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 사료를 좀 아껴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직거래를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나 비용을 좀 아낄 수는 있지만 그만큼의 어떤 직거래에 따른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거래 위험 부담을 원래는 공인중개사에게 주고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게 사실 수수료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이것저것 확인도 해주고.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위험도도 다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집이 집주인이 맞는지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기 이전 서류를 뭐 이렇게 떼어보거나 아니면 임차인 권리관계를 분석을 하거나 집에 하자가 어떻게 있는지 뭐 사고 책임이 어떻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이걸 다 바로바로 다
하나하나 다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당장 계약서 양식만 해도 부동산 거래를 안 해본 분들은 잘 네. 몰라요. 이게 그렇죠. 인터넷에 올라온 뭐 그런 양식들만 알고 있고 실제로 거기다 뭘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 작성만 이제 의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업계에서는 이게 중개 보수의 한 30% 이내에서 이 정도만 내면은 이 계약서 작성 뭐 서비스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경우도 이제 계약서 작성만 해주는 것이지 계약 사기나 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모두 본인이 져야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도 이제 최근에 뭐 전월세 사기 엄청나게 그렇죠. 크게 나고 굉장히 사기를 당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럴 거면 비싼 돈 내고 공인중개사를 왜 쓰느냐 어차피 똑같은데 뭐 그러면서 직거래 자체의 좀 매력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불법은 아니지만 본인 책임이 여러모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좀 뭐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공인중개사 분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실 텐데 이게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용과 또 네. 비용 대비 신뢰의 문제일 네.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세금도 좀 고치는 게 있네요. 네, 저번에 세법 개정안 뭐 이때 살짝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장기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잔액을 상환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이렇게 상환하는 경우만 소득공제가 인정이 됐는데 이걸 이제 그 개인이 받아서 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도 종전에는 5억 원 이하였는데 이게 1억 원 늘어난 6억 원 이하로 1억 원 확대가 됐습니다. 그밖에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를 산정할 때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 주택이나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들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 신축 주택의 경우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을 하고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도 예고한 대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 얘기 갑니다.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뭐 네. 이걸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원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가 쌀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농식부부가 이제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국내외에서 이제 식품 소비 유행을 고려해서 4대 시장 전략, 그러니까 간편식, 건강식, K푸드, 뉴트로 등을 토대로 해서 10대 유망 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10대 유망 품목은 뭐가 있냐면 간편 가공밥 죽, 도시락 김밥, 떡볶이, 냉동떡, 쌀 증류주, 쌀 음료, 쌀국수, 혼합면, 쌀빵, 쌀과자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2028년까지 국내 쌀 가공 산업 시장을 17조 원 규모로 키우고 또 이 분야의 수출액을 4억 달러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는데 가루쌀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유통 체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식품 외식업계와 협력을 해서 제품 개발 그리고 판로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 정도인 20만 톤을 가루쌀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은 기업을 육성하고 또 주요 쌀 가공 수출국 그리고 품목별 전략을 수립해서 이에 따라 각각 적당한 지원들 책들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쌀 가공식품 수출 대표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인당 쌀 소비량 같은 게 빠르게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쌀 산업을 이제 고부가 가치화하고 또 쌀 소비를 확대하게 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급 유지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오늘 점심은 쌀국수로 가야겠네요. 쌀 과자도 그렇고 맛있죠. 네. 소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자, 그런가 하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른바 마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상품명에 올리는 것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맛있다라는 이제 상징이기도 했는데 어감이 또 좋지도 않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등장하네요. 네, 사실 너무 유행처럼 번졌었죠. 예. 그동안 마약 이런
것들이 올해 7월부터는 이렇게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렇게 음식 메뉴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이제 간판, 메뉴, 제품 등의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이렇게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면은 제재 또는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마약 등의 문구를 활용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환각 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한 음료수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도 생겨나고 또 예전에 일부 음식점 등에서 이제 사실 한 번 맛보면 이제 다시 찾게 된다, 중독된다는 의미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같은 표현을 써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는 이런 표현이 마약이란 용어를 긍정적, 친화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올해 1월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서 식품 등의 마약 관련 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마입을 표시하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서 그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고요. 또 한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은 대마입,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껍질을 완전히 제거된 대마 씨앗, 그러니까 햄프시드가 대마 씨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일류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영업자분들도 간판에 뭐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렇게 네. 써놓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 교체 비용도 또 추가로 들 수도 있겠네요.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요즘 정말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뭐 IT뿐만이 아니라 뭐 투자 시장도 어디서도 이제 대화가 안 통합니다. 네, 산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 인공지능 개발자들, 전문가들 몸값이 뛰고 있다고요. 네, 그 AI 기술이 이제 전 산업군에 걸쳐서 지금 다 적용이 된다, 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관련해서 전문 인력들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들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정작 이 AI 개발의 어떤 경험을 갖추고 있는 어떤 인력들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수요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보기술 스타트업 특화 채용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요. 로켓펀치라는 곳에서 이 2023년 채용 시장 트렌드를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봉 1억 원 이상 고연봉 채용 공고를 낸 직군 중에서 1, 2, 3위가 모두 AI 관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펴보면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1번이었고요. AI 플랫폼 개발자, 뭐 탈중앙화로 시스템 해킹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블록체인 서비스 기획자 이렇게 1, 2, 3위 순이었고요. 사실 보면은 미국 같은 AI 선진국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좀 사실상 2020년대 들어와서 AI 서비스가 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제 서비스화도 좀 늦었고 그래서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AI 전문가의 육성도 좀 뒤처진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전문 인력 품귀 현상이 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오기에는 또 비용이 또 많이 들 것 같고 네. 그럼 회사 안에서 AI 전문가를 좀 육성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결국 그 기업들이나 뭐 다들 필요한데 없으면은 안에서 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좀 인력 부족에 좀 대응을 하려고 기존 직원들을 이제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AI 전문가로 양성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뭐 외부에서 영입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을 적어도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줘야 되고 이것보다 적게 임금을 좀 주려고 하면은 뭐 사람이 안 구해지고 적임자를 못 구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뭐 결국은 자구책에 나선 건데요. 실제로 지금 뭐 한 업계에서는 1년 정도 AI 개발 경험을 가진 3년 차 정도 된 한 주니어 개발자 이런 분들도 연봉 한 1억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이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AI 전문가를 좀 육성을 하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학원이 또 생기겠습니다. 학원들이 또 좀 이미 많은 또 뭐 코딩 학원도 교육받고 연대. 이직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켜놨는데 저 연봉 더 받고 다른 회사 갈래요. 근데 이런 거 그래서 사전에 계약 같은 걸 하더라고요. 예.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맥주 가격 뭐 안 그래도 뭐 음식료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술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식당에서 파는 맥주 가격도 많이 올랐나 봅니다. 네,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네. 지난해 식당에서 판매하는 맥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보다 7%가량 올랐는데요. 이게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때 9.7%였는데 이후에 2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파는 맥주가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주 가격도 맥주랑 비슷한데요. 지난해 식당에서 파는 소주 물가 상승률이 7.3%로 일반 가공식품 소주 물가 상승률 2.6%보다 2.8배 높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지난해 이제 주류 업체들이 맥주, 소주 출고가를 올리니까 상당수의 식당들이 맥주와 소주 가격을 그냥 4,000원에서 5,000원, 뭐 이렇게 5,000원에서 6,000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1,000원씩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5,500원이 뭐 이렇게 올리지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오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외식업체들이 고물가의 음식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는 대신에 주류 가격을 인상해서 이윤을 내면서 주류 가격이 상승률이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소주 출고가가 약 10% 정도 싸지면서 연초부터 이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최대 10% 정도 내렸는데 네. 하지만 외식업체 납품가에는 바로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재료, 인건비, 임대료 이렇게 다양한 물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주류의 납품가 인하만으로 주류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소주나 맥주 뭐 출고가 몇십 원, 몇백 원 오를 때는 500원, 1,000원씩 식당에서 그쵸. 판매 가격이 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고가 몇십 원 내린다고 해서 식당에서 1,000원씩 뭐 소주 내리진 가격 몇십 원 않죠. 내리지는 않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임대료나 인건비다 또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 전가한 게 또 현실인 거고요. 맥주 관련해서 그 세법이 달라지는 것도 있나 봐요. 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정부가 주세법상 맥주 재료 원료에 빵 그리고 다랑어포, 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에 맥주 재료 제조 원료가 포함이 되면은 해당 성분을 포함한 맥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허가된 원료는 발화된 맥류 그리고 홉, 보리, 밀,쌀, 옥수수, 귀리, 호밀, 감자, 전분 이런 녹말이 포함된 재료 그리고 당분, 캐러멜, 아스파탐 등 이제 첨가제인데 네. 그래서 버터 맥주처럼 이제 시행령에 없는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맥주는 기차 주류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주류. 그래서 이렇게 다랑어포, 굴 이런 게 들어간 거는 경남, 통영 등 이제 국내 수산업계에서 굴로 만든 맥주를 생산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했다는 설명입니다. 맥주를 굴로 만든다고요? 네. 그래서 기재부는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주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다랑어포 맥주, 빵 맥주, 뭐 굴 맥주 이런 것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졌습니다. 재밌네요. 뭐 어찌됐든 이것저것 활성화가 되면은 또 좋은 거니까요. 그 중에서 스타 제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는 31일까지 항공기를 타려는 승객이 이 국제선 탑승장에서 기내 수화물과 함께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이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 관리 기준에 따라서요. 최소한 5년 주기로 혹은 필요할 때마다 그 평균 값을 낸다고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표준 중량을 확인하려는 거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연료보다 비행기에다가 1% 정도 연료를 더 채우고 간다고 하는데요. 승객의 무게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뭐 소모되는 연료량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재라고 할 때 원하지 않는다면 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하면 이 정확한 평균값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상대적으로 날씬한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만 이게 올라가면 너무 좀 이게 평균값이 축소되는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한데요. 자, 뭘 재라는 걸까요? 체중을 세 글자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여러분의 그 체중을 저희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7237님이 아파트 관리사로 일하는 남편이 이 매서운 날씨에도 회사에 데려다주고 일을 나갔어요. 일 끝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더니 80kg에서 벗어났다고 좋아하는 신랑. 오늘도 힘내라고 이게 하트를 3개나 찍어주셨네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김완진 님이 저희 집 체중계는 잘못이 없는데 계속 욕을 먹고 발로 차입니다. 이거 고장났네. 아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다들 그렇죠. 그리고 이성균님. 성공예감 자주 검색하는데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 문제를 좀 찾아보시죠. 예. 성공예감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진다고. 예. 믿습니다. 예, 저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도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은 비용이 들지 않고요. 샵 9730 문자 메시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시간, 역발상 경제 코너입니다. 사실 무엇이든 먼저 치고 나가면 유리하지 않을까, 더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미뤄서 득을 보는 전략도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했을 때 선두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선두가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워낙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네. 그 1980년대 포지셔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저자가 잭 트라우트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시장 내에 1등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60%에서 70%는 선발 기업이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주자가 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죠. 뭐 우선 포지션 선점이 가능하잖아요. 그 네. 회사 이름이 그 상표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잇 이런 것처럼 딱 들으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예전에 뭐 포크레인, 맞습니다. 롤러블레이드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회사 이름이 상표 이름이 대명사가 돼버렸죠. 몰랐어요. 저. 네. 우리나라 무슨 상처 날 때 붙이는 무슨 밴드 예.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디밴드 뭐 이런 거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특허권을 따놓으면은 후발 주자들이 이제 들어올 때 진입 장벽으로 될 수도 있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유통 경로 중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경로를 또 선점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이 물건이 이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백화점에서 팔지 온라인 쇼핑몰을 팔지 뭐 이런 거 자체도 본인이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제품이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좀 확장하기도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원가 측면에서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또 바게닝 파워도 쌓이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2%가 끝날 때까지 설명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점 효과, 선두 효과가 맞습니다. 되는 거고요. 해서 미국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기업 중에서 60-70%가 선발 주자였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고, 중요한 거는 후발 주자가 따라갔을 때 오히려 더 후발 주자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딱 봤더니 그 마케팅 연구자인 피터 골더가 네. 선발과 후발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성공을 비교해 본 연구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발 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다 생각하듯이 특정 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하거나 판매한 회사고요. 네. 그리고 후발 기업은 선발 기업들이 시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때 이제 뒤늦게 들어온 기업으로 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십 가지 서로 다른 부류의 상품들을 생산하는 수백 가지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실패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선발 기업들의 실패율은 47%였거든요.
그런데 그럼 후발 기업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후발 기업은 겨우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실패율이 훨씬 더 적었다, 예. 낮았다. 그러니까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보다 실패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6배나 높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가지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발 기업이 처음에 시작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평균 10%였고요. 후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28%. 그러니까 이것도 한 두세 배 정도 후발 기업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 살아남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수익률도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보다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보면 후발 주자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 예. 후발 기업의 실패 확률도 낮았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후발 기업들은 우선 기회를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선발 기업 저 앞에서 하는 기업들 보면서 아 쟤는 뭐 하고 있지? 딱 보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미리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략 연구자인 엘리자베스 폰타익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 회사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엄청 달아오른다고 부와 내동해서 시장에 막 들어가는 성향의 기업가들이 창업한 회사는 생각 외로 오래 살아남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 열기가 이렇게 한풀 꺾였을 때 들어갔던 기업가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그 상장까지 가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 주식도 그렇고 뭐 테마주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하면 뭐 이거 어떤 기술, 뭐 특정 기술 말은 그렇지만 그런 기술을 딱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해서 막 창업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스타트업들도 막 네. 저희 기업은 이걸 합니다. 그런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유행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안 좋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선발 기업들이 가장 큰 단점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을 늘리려면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위기가 닥친 경우가 있고요. 이거와 별도로 3,000개의 신생 기업을 조사했더니 기업들의 넷 중에 셋은 너무 일찍 규모를 확장해서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이나 이런 건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제 그만큼 야심만만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조금만 더 성장하면 이 시장은 다 내 거야 이러다 보니까 망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후발 기업들은 아무래도 앞에 선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선발 주자들이 경쟁자 기술 같은 게 경쟁자라는 게 없으니까 기술을 개선하는 거 스스로 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발 주자는 앞에 선발 주자의 기술을 보면서 개선하거나 혁신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잘 되고요. 가장 큰 건 제가 봤을 때 선발주는 외롭잖아요. 자기 시행착오를 혼자 오롯이 겪어야 되거든요. 네. 뭐 어디 가서 찾을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발 주자보다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기업 얘기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도 맞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동네 길 건너 다른 가게랑 또 비교해 보면서도 들어보시면 더 좋을 만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일단 출발은 늦었다 하더라도 선두를 잡을 수 있는 혹은 역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여러 전략이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은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거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차별화 전략은 선발 주자 또는 1등 기업의 브랜드나 컨셉이나 포지셔닝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그래도 유명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1위를 쭉 차지하고는 피로회복제 뭐 있잖아요. 비사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회사들에서 피로회복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안 만든 게 없어요. 유사 상품 이름이 너무 많아요. 편의점만 가더라도 네. 뭐 약국에도 많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시장 점유율을 한번 뺏은 회사가 있었죠. 모 제약회사에서 피로회복보다는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컨셉의 비타민C 음료를 냈잖아요. 이게 피로 회복제로는 그쵸. 2등이 절대 1등을 못 넘어섰는데 건강 미용을 컨셉으로 하니까 넘어서더라. 그렇죠. 그것도 비타민 C라는 걸 또 약간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매출 순위를 역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과 컨셉을 다르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이게 어렵다 이러면은 이제 뭐 1등을 모방해서 가격을 좀 더 싸게 하거나 1등 제품에다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성능과 서비스를 집어넣는 도전적 또는 수능적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프리미엄이나 작은 시장을 목표로 하는 니치 전략도 있는데 니치라면 이제 틈새 시장 전략이거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혹시 WWF 레슬링 아세요? 아, 네. 거기 보면 헐크 호간하고 울티메트 워리어라고 워리어 있어요. 있었죠. 예, 되게 유명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옷을 사는 게 꿈이었어요. 한 3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헐크 호간 무슨 기사를 보다가 네.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네이버 그러니까 포털에 들어가서 딱 쳤는데 네.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헐크 호간하고 울티메트 워리어 옷을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30년 전에 했던 레슬링 옷을 살까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백화점에 저처럼 찾는 사람이 많아서 한정판처럼 옷을 만들어서 놔뒀는데 그래요? 제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아, 그걸 2X라고. 설마 입고 다닐 예. 예. 입으려고 샀는데 그래서 딱 봤는데 어. 2X 라지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쇼핑몰에 들어갔더니 그 헐크 호간 울티메트 워리어의 그 레슬러매니아 시리즈 옷이 수백 종 있는 거예요. 니트, 남방. 그래서 결국에는 샀거든요. 네. 3벌이나 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이런 것처럼 니치 시장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누가 하겠어 나나 좋아하겠지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너무 대중적인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도 좋아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는 프로레슬링 옷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니치 시장을 보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니아층을 공략하는 그렇죠.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후발주자로 뛰어들 때도 이게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이상의 큰 기업들 창립하는 데 관여한 미국의 아이디어 랩의 창립자 빌 그로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지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이디어의 족창성도 아니고 팀의 재능과 실행 능력, 사업의 모델, 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용성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기포착이었다고 하는 건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봤더니 적절한 시기를 포착하는 일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데 42%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거의 사실상 절반 정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요? 좀 따라가려면 빨리 따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적당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타임을 정확히 보라는 거죠. 들어갈 때 1등이 들어갔을 때 꼭 빠르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 들어갈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등이 주춤거리는 그 틈새가 보일 때 그렇죠. 그때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후발주자가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아까 말한 이제 비타민 C 음료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맥주 사례도 있고요. 아하.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핸드폰과 스마트폰이 후발주자인데 그러네요. 1등이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전체 점유율로는 애플을 넘어섰었죠. 물론 그렇죠. 지난해는 또 역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거죠. 아하. 그러면은 꼭 앞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이렇게 정리할 그렇죠. 수 있을 테고요. 선발주자는 선발주자대로, 후발주자는 후발주자대로 어떤 좀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늦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다. 그럼요. 늦은 건 없어요, 사실. 예. 틈새가 보일 때 치고 그렇죠. 들어가자. 니치가 중요하다. 틈새가 중요하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호겸이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겨울철 건설 현장 등에서 떨어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노동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 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습니다. 넘어짐 사고 부상자도 9,542명에 달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6으로 지난해 말보다 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주식 발행 규모가 2022년보다 1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공개, 유상증자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8만 1,500원,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38만 5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소비의 흐름, 돈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트렌드 코리아 2024의 공저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이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네. 이게 또 큰 시장이 되고 있는데 한 박사님은 혹시 반려동물 같이 저는 하나요? 못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네. 언젠가는 그 희망만 하고 네, 있는. 희망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최근엔 어떤 트렌드가 발견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팸. 네. 이 펫과 함께하는 패밀리. 맞습니다. 네, 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가족 구성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신조어로 펫팸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말씀 주신 대로 과거부터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30 세대가 이 시장을 선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20대가요, 반려동물에 지출하는 비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 평균 21만 원 정도 사용하시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확실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아는 걸 강아지, 고양이와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점입니다. 한때 AI 아바타 만들기가 유행을 했었죠. 네네네. 네, 혹시 해보셨나요? 푸사. 네, 싸이월드 맞습니다. 막 이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AI 반려동물 사진도 만드는 이런 식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고요. 반려동물이 없는데 반려동물이 AI로? 있어도 이 AI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MBTI가 워낙 이제 네.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 네, 그거를 이제 반려견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DBTI라고 해가지고 네. 반려동물의 성향을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성향에 따라서 훈련 교육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네네네. 그래서 요런 것까지 확장이 되고 또 퍼스널 컬러 같은 것도 진단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네네네. 20대들이. 네.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주는 걸 이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반려동물까지 확장되면서 멍스널 컬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강아지는 노란색이 더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라는 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사기 위해서 색깔 맞아요. 매치할 네. 때 어떻게 입으면 더 예쁘게 보이나 이건데 멍스널 컬러. 네. 하얀 게 까만 게 뭐 누런 게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소비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죠. 뭐 우리 애기라고 많이 불렀는데 네네. 캣맘이라는 표현도 있고 맞습니다. 그 표현 속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구성원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펫팸 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배웠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하고 함께 살 집을 고르는 일도 중요해졌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집을 고르는 게 개집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네. 개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사는 집을 고르는데 내가 동물을 키우는 여부가 되게 중요해졌다. 맞습니다. 그 통계청에서요 주거지 추천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어떤 가구 유형인지에 따라서 새로운 그런 지역이나 동네를 추천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살고 싶은 우리 동네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개편을 하면서 요 생활 유형의 반려동물 가구를 추가를 했는데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유형을 클릭하게 되면 관련해서 그 주변에 동물병원이 있는지, 또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또 반려동물 관련된 뭐 미용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이 많은지 이런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반려동물과 살기 좋은 동네를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집을 고르고 나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너무나도 일반화된 그 미끄럼 방지, 이 쓸개고 탈구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견 전용 마루를 까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졌고요.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반려동물을 위한 문을 따로 설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반려동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멍이 마련되어 있는 문을 설치해 주시면서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 집을 고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도요. 요즘 가정용 관찰 카메라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반려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려는 이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홈 CCTV, 홈캠들이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여기에 주변에 동물병원이 있는지 네. 또 중요하게 또 체크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반려동물 이제 키우시는 분들에서 보면 이번에 그 CES에서도 공개된 기술을 보니까 야 이거 뭐 옛날엔 그냥 개구멍이라고도 불렀는데 개나 네.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작은 문도 그 개를 인식을 해서 얼굴을 인식을 해서 문을 열어주는 뭐 이런 것도 맞아요.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래도 반려동물이랑 같이 출입할 수 있는 뭐 매장, 식당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쇼핑몰에서도 이 반려동물 출입 가능한 곳이 참 많아졌는데요. 네. 사실 2016년에 한 아울렛에서 이 반려견 출입 허용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아울렛에서 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해졌고요. 심지어 요즘은 백화점들에도 이 반려동물 친화 공간이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요.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사례인데 우리나라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과 실내 동반 취식이 가능한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퍼푸치노라고 해서 반려동물 전용 음료 같은 것들도 익숙하게 판매가 되어 왔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먹는 커피, 그다음에 강아지가 먹는 음료 네, 두 맞습니다. 개 주문하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상륙을 못 했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된 거죠. 이번에 오픈한 매장에서는 이 반려동물을 전용 의자에 앉혀가지고 함께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또 배변 봉투나 패드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하루 평균 최대 1,500명 가량 방문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에는 이 반려동물 전용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등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죠. 내가 먹는 것이 가족인 반려동물에게도 똑같이 주고 싶은 이런 페팸족들의 마음을 반영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고 네. 아이보다 반려동물을 더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에게도 더 잘해주려고 하고 맞습니다. 그 소비 시장이 또 커지고 있고 이런 흐름. 이 밖에도 반려동물 산업 또 한 박사님이 주목하시는 건 어느 쪽에 있어요? 여가 시장에서도 이 반려동물의 힘이 참 커지고 있는데요. 네. 주말이 되면 강아지랑 어디로 놀러 가야 될지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강아지도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도요, 지도. 네,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다 해서 강아지도라는 서비스인데 전국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장소를 3만 개를 이제 테마별로 또 지역별로 정리를 해둔 건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 반려동물을 전용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지에게 맡겼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여행 시에도 함께 동행하려는 소비자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주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펫팸족 10명 중 8명이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에서 약 11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수송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동반 방문 여행지로 압도적인 1위로 제주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항공 서비스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건수가 꾸준히 늘고 관련 특화 마케팅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쓰시던 표현이었는데 성은실님이 올려주셨네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맞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네. 표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따뜻한 난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맞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반려동물의 수와 관련 지출이 참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이 반려동물 산업의 주요 소비층으로 젊은 2030 세대 소비자를 꼽았는데요. 이들은 반려동물을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자란 첫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기준에 2030 세대의 약 35%가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수입에 상관없이 반려동물의 건강이라든지 행복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신세대라고 불리는 이 90년생 세대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거죠. 어느 나라나. 맞습니다. 태어나 보니 인터넷 세상이고 네.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뭐 청년 세대를 이제 자라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대가족보다는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좀 키우지 않는 분들한테는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려동물 때문에 갈등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 사람마다 반려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항공기 반려동물 탑승의 경우에도 다른 비반려인들이 불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기내가 워낙 협소한 공간인데다가 성수기에는 대부분 만석인데 거기다가 이제 반려동물이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또 반려견 장례식의 조의금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한 네티즌이 이 친구 강아지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장례식장 입구에 조의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이게 정말 맞는 거냐 하는 이런 사연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소중한 가족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비반려인 같은 경우는 조의금까지 내야 되는 건 좀 앞서 나가는 문화다라는 이런 엇갈린 반응이 보여지기도 했죠. 그래서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에 좀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더 싸우지 말고 이게 좀 화목하게 같이 지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하고 사람도요. 네. 한다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나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년에 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법도 배워볼게요.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